오늘 건강 365 이 시간에는 노인성 골절과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경산중앙병원 척추관절센터 박재영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산중앙병원 관절척추센터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늠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차림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길은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면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많이 움츠리게 됩니다. 옷의 두께도 두꺼워져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 가볍게 넘어지더라도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뼈와 근력이 약한 노령이 되면 더욱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부족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눈길은 미끄럽기도 하지만 쌓인 눈으로 인해 지형 파악이 어려워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노화가 되면서 뼈의 밀도 및 질이 떨어져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더불어 근육량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이 잘 생기는데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낙상을 자주 발생하게 하고 더 크게 다치시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딱 짚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손목이 다칠 수도 있고 이게 척추 골절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에게 생기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바로 이 엉덩이 관절로 알려진 이 고관절 주변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서 잘 발생합니다. 손목은 주로 50에서 60대, 척추는 60에서 70대, 고관절은 7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상의 약 2%가 고관절 골절을 유발하며 다른 뼈의 골절도 낙상의 약 5%에서 발생합니다. 네. 손목이나 척추의 압박 골절은 석고 고정이나 침상 안정 등 비술적 요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부위지만 고관절 골절은 치료하더라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허허. 생각해보면 이 고관절이 보행에 중요한 뼈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부러진다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게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골절 부위에서 발생된 지방 및 피에 의한 색전이 발생할 수 있고 고관절 주변을 다치면 보행이 어려워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하지 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혈전이 심장이나 뇌, 폐혈관을 막아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 등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입원 기간 동안에 병원 내 감염에도 취약해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침상 안정을 요해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가능한 빨리 수술할 경우 발생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이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낙상 사고를 겪은 후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걸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낙상 후에 골절 상태가 심한 경우는 부종 및 통증이 심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 상태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증이 크지 않아 지나치면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골절 부위가 틀어져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보행이 힘들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의 단축 및 다리가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상 후 통증이 있으시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와서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고관절 중에서도 이 골절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던가 여기가 다치면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부위가 좀 있을까요? 네, 바로 대퇴골 전자간부골절입니다. 전자간부는 위로 볼록 튀어나온 대전자와 하방의 내측에 볼록 튀어나온 소전자 사이의 부위를 말하며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층에서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대퇴골 전자간부골절은 전체 고관절 주변 골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그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수술을 안 하거나 수술 시간이 늦어지면 와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욕창, 요로 감염, 관절이 굳어버리는 구축, 폐렴, 색전증 등과 같은 2차 합병증을 발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침대에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근육의 위축이 진행되어 뼈가 붙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 이 합병증을 줄이고 예후가 좋으려면 수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소위 철심 박는다라는 그 수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수술실에서 하반신만 마취하는 척추 마취 후 시암이라는 수술에 사용하는 X선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부위를 교정해서 골수강 내 금속정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부위를 튼튼하게 고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러진 부위를 금속으로 고정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하중이 실리길래 생활하면서 이게 부러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행 시 고관절은 보통 체중의 2.5에서 5배, 달리기나 점프를 할 경우 10배까지 하중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금속 고정이 아무리 튼튼해도 지속적인 체중 부하로 인해 스트레스가 반복된다면 그 부위의 금속정이 부서지거나 금속이 뼈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뼈가 점점 붓게 되면 뼈로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속으로 전달되는 하중은 적어져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금속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뼈가 붓기 전 금속이 못 뱉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는데, 이는 뼈가 붙는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느리거나 아예 붙지 않아서 금속이 오랜 시간 버티다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께서 너무 이른 시기에 무리한 재활이나 운동을 하셨을 수도 있으며, 또한 금속 고정력이 충분치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골절 부위에 박아둔 금속이 만약에 부러지면 재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재수술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적으로 파손된 금속은 더 이상의 골절 부위에 안정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거 후 추가적인 금속 고정술이 필요하겠으며, 분류합, 즉 골절 부위가 잘 붙지 않는 경우, 인한 파손의 경우에 따라 고리식 등의 분류합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골절 부위의 재고정에 여의치 않는 경우는 인공관절 취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네. 어쨌든 골절 부위에 들어간 금속이 인체에 있어서는 이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뼈가 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금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 다만 근육이 적은 부위의 골절에서 금속판이 만져져 불편감이 있을 때나 금속판의 가장 끝부분에 잠김 나사로 고정된 경우 이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분들 중에는 시간이 흘러 같은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금속판 부위가 재골절되면 수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금속판 주변 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MRI 등의 검사 종류에 따라서 영상이 간섭받는 경우가 있어 젊은 분들은 제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거 수술은 고정술과 마찬가지로 마취 및 수술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전 수술을 시행했던 부위로 유착이 발생하여 근육 및 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금속을 제거하고 나면 금속이 있던 빈 공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 제거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고관절 골절을 비롯해서 노인성 골절의 경우 아무래도 뼈가 약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뼈 밀도가 낮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의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혹은 골감소증과 관련된 골절을 경험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척추, 원위 요골 골절의 약 75%가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이렇듯 골다공증은 뼈에서 미네랄 양이 감소되고 뼈의 미세 구조가 와해되어 뼈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전체 인구 중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약 6.3%, 50세 이상 여성의 21.2%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향후 골절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골밀도가 높아도 다른 이유로 골절의 위험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도 나이가 젊으면 골절의 위험성은 낮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자들은 골다공증 검사나 약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보면요. 아유, 골다공증 뭐 나이 들면 어련히 생기는 병이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골다공증의 진단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양한 검사법 중 주로 골밀도 측정기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으로 골밀도를 측정해서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T스코어가 -2.5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뼈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하지는 않고 골다공증,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요추, 즉 허리뼈와 대퇴골 부위를 측정하여 이 두 부위에서 가장 낮은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올바른 판독을 통해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요추와 대퇴골의 골밀도 측정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요골 즉 손목 부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 식생활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니까 햇빛도 잘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젊다고 해서 이 뼈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골다공증 검사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네, 우리나라 건강 국가검진에서는 54세, 66세의 폐경 여성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골밀도 검사 인정 기준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골밀도 검사를 급여 검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연령 이하에서는 골절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폐경 후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그 밖에 저체중, 비생산 골절 경력 등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위의 범위에 해당하시거나 가벼운 외상에도 골절이 발생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경우 추적 검사는 보통 1년 간격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반응 및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 골밀도 검사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런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뼈가 워낙 약하니까 부서지면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치료가 힘든가요? 네, 못에다 나무를 박아 놓으면 단단하지만 두부에다가 박아 놓으면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 못 박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골다공증이 심한 뼈는 골밀도와 강도가 감소되어 아무리 튼튼한 곰수 고정을 하더라도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고정 실패로 인해 맞춰놓은 뼈가 무너져 내려 분류압, 즉 골절 부위가 붙지 않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뼈의 재형성 능력이 감소되어 뼈가 붙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떨어져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노인성 골절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쯤 되니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는 그 원리는 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뼈를 붙여주는 본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뼈가 잘 붙고 올바른 상태로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기존의 뼈와 주변의 조직들로부터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를 거치며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 붙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뼈가 붙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수술 방법 중에 뼈들을 딱 맞추어서 압박을 해놓는 방법을 시행하면 뼈에서 뼈로 가골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버시안 재형성 과정을 통해 직접 뼈들이 이어붙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골유합 또는 직접 치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대한 골절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뼈 주변의 치유 능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안정성, 즉 불안정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의 움직임은 허용한 상태로 고정하면 골절 부위에 발생한 피들이 꼭 선지와 같은 덩어리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세포들이 작용하여 점차 새로운 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2차성 골치유 또는 간접 치유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기도 하잖아요. 뭐 약물 복용이나 주사제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절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보다 골절 예방 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의 선택은 환자의 골절 위험 수준, 안정성, 복용의 편리함, 비용 대비 효과, 이득과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라 개별화하여야 하므로 진료를 받고 계시는 주치의와 잘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약물에는 여러 가지 제제와 제형이 있지만 크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골흡수 억제제와 새로운 뼈가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골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흡수 억제제는 경구제제와 주사제제가 있고 골형성 촉진제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보통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약물은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골흡수 억제를 동시에 골형성 촉진도 같이 해주는 신약 주사제가 사용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환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즉 운동 및 일광욕, 칼슘 및
비타민 D 복용, 분주 및 금연,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등이 동반되어야 더욱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네. 앞에서 개인의 노력 중에 영양제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뼈에 좋다는 영양제 챙겨 드시잖아요. 네. 제 책상에도요, 비타민 D, 칼슘제가 있긴 한데 잘 안 먹거든요. 이게 과연 골을 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칼슘과 비타민 D의 꾸준한 복용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하루 800에서 10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 골격 성장 및 유지 등의 필수적인 호르몬이고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근력, 신경, 근육 기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비타민 D 부족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하루 800 IU 이상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궁금한 게요. 비타민 D를 알약으로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주사 한 번 맞으면 네. 뭐 3달, 몇 달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든 맞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될까요? 네, 경구 복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병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맞을 수 있는 비타민 D 주사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사 맞으러 가야겠습니다. 같이 가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골다공증 약물의 부작용도 좀 궁금해요. 어디서 들었는데 부작용 중에서 대퇴부 골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약을 먹고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외래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합병증 중 대퇴부 비정형성 골절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 대퇴부 전자하부 또는 몸통 바깥쪽에 금이 가다가 골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오랜 기간 치료한 환자들 중 대퇴부에 큰 외상 없이 허벅지나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약의 종류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위장관 계열의 장애, 발열, 근육통, 두통 같은 급성 반응과 신독성, 턱뼈괴사, 심방세동, 식도암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의 종류에 따라 4에서 5년간 사용 후에는 치료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휴학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네,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면 치과 치료를 못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약과 치아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일반적인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은 관련이 거의 없지만 골다공증 치료 중 발치 혹은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 시 턱뼈 괴사증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복용 기간이 3년 이내이며 위험인자, 즉 치주질환, 구강위생불량, 흡연, 음주, 고령, 글루코콜티코이드 치료 등의 경력이 없다면 치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약제 투여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위험인자가 있거나 골다공증 약을 3년 이상 복용하였다면 발치나 임플란트 전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에서 주치의와 잘 상의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데 뼈가 부러진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수술적 치료를 하고 또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하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환자 스스로 또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혈관들이 수축하여 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분들의 분류압 위험성은 약 2.3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비만이신 환자분들은 체중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만인 상태에서 여러 대사 이상과 염증성 반응들이 증가하여 골 흡수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비만 환자분들은 다른 환자분들보다 분류압의 위험성이 약 1.19배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체중의 환자분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뼈를 더 잘 붙게 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뼈가 잘 붙으라고 그 골절된 부위에 깁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센터장님, 자꾸 막 움직이게 되면 뼈가 붙는데 좀 안 좋을까요?
네, 부위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깁스 고정을 너무 오래 하는 경우 골절 주변 관절이 굳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 부위는 충분히 고정을 하고 빠른 재활을 위해 골절과 관련 없는 주변 관절은 되도록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골절 부위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뼈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거나 치유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고정을 시행 후 관절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은 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뼈가 너무 약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깁스를 더 오래 유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깁스 고정 기간 및 운동 여부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골절 후에 뼈가 붙지 않는 거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치료가 힘든 문제가 바로 감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절 수술에서 금속을 이용하여 뼈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속판이나 나사못 등에 균이 달라붙게 되면 균들이 바이오필름이라는 필름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굴락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나 항생제가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골절 수술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뼈로 가게 되면 골수염이 되는데 뼈는 혈류의 재형성이 느린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를 통한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죽은 뼈 조직에서 감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면 치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합병증으로 인한 여파도 크다 보니까 노인성 골절은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보행의 안정성을 키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 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양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굽이 높고 딱딱한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눈이 내려 빙판길이 생기면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겨울용 지팡이를 사용하고 착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도 필요한 물건은 손 닿는 가까운 곳에 두고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 베란다 등 실내에서 미끄러운 바닥은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 보온에도 신경 써서 추위에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합니다. 더불어 꾸준한 골다공증 검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골절로 병원을 오시는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골절 후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후에야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모르고 지내시다가 다친 후에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검사의 적응증에 해당되신다면 다치기 전에 골다공증 검진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골다공증 치료를 미리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정말 겨울철에는 골절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주의사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박재영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